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 촬영하는 시간은 2022년 12월 28일이고요. 네, 근데 이게 영상이 이제 나가는 시간은 올해 마지막 2022년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여기 흑독해라고 하는데 올해 너무나 고생하셨고 뭐 한편으로는 항상 좀 송구스럽고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예. 아무튼 올해 좀 너무 뭐 저 개인적으로도 아쉬움도 컸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좋았다면 오히려 그게 더 예. 약간 이제 뭐 오늘 올해 좋았던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한테 정말 힘겨운 한 해가 아니었나.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또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예. 모든 게 좀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내년에 토끼해인데 예, 이 흑토끼의 해는 좀 뭔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고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저의 뭐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제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맞다 틀리다 이거를 좀 제발 보지 마시고 어떤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작성한 이제 이 보고서를 보여드릴 텐데 내년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근데 여러분들도 직접 여러분 생각만으로 한번 이런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진짜 이게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직접 하는 거랑요 그냥 귀로 듣는 거랑 아니면 이제 이거 듣고 요약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기업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뭐 당연히 기업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좀 그러기 때문에 다만 제가 산업 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23년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고민을 해볼지 뭐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료니까 연말 연시 한번 잘 고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올해 돌아보면 물가 너무 올랐죠. 예,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게 또 참 제 얼굴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네요, 그치? 예, 요 정도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올해 보시면 물가, 금리, 기업의 이익은 뭐 재고 증가, 비용 증가 이러면서 너무나 좀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까지 올해 경제 환경 안 좋았고 이게 횡령으로 시작했죠. 올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첫날부터 상장 폐지 이제 거래 정지 상태로 가버렸고요. 1,900억을 돈을 빼돌린 정말 충격적이었고 1월 말에는 LG엔솔이 상장을 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상장하자마자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LG엔솔을 그날 연기금이 2조 담았지만 다른 건 팔아버린 거죠. 이런 사고, 이런 뭐 이슈로 출발을 했고 거기에 올해 강달러 충격. 이 달러가 얼마나 강했으면 강달러라고 했겠어요. 거기에 정책 실패.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트러스 총리는 감세 정책 펼치다가 그냥 옷 벗었고 시진핑은 1인 독재로 완전 굳건했죠. 그러면서 뭐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해버렸죠. 예, 그리고 올해 회사채, 예, 아시겠지만 레고랜드발 신용 경색 문제. 이게 올해 또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도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이런 이슈들. 그 연준이 실수를 계속 반복했죠. 작년에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이렇게 얘기했고 믿었죠. 뭐 저도 당연히 믿었고 왜냐면 그때 막 물가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연준 의장은 아니야 괜찮아 일시적이야. 근데 완전히 틀렸고 올해 말을 완전히 바꿨죠. 금리를 엄청 세게 올렸고 샤오실의 바보들이라고 이 완전 고용 이 상태에서 예, 통화량을 이제 세게 틀어서 물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고 운수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물을 확 세게 틉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화량. 근데 이제 너무 물을 세게 튀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물가.
야 이거 너무 뜨거워. 아무리 경기도 좋지만 물가 이렇게 높으면 어떡해. 그럼 이제 물 트는 걸 약간 줄입니다. 온도 조절. 냉수를 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금리 인상이죠. 그러면서 적정 온도를 맞추거든요. 이게 연준의 역할인데 이거를 너무나 급변을 했어요. 돈을 너무 세게 풀었다가 갑자기 막 찬물을 확 틀었다가 몸이 남아나질 않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 실업률. 이게 이제 있었고 유럽의 에너지 문제 아시죠? 펄펄 끓는 가스값 난리가 아니었죠. 뭐 독일 가스값이 전기요금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슈피겔지에 나왔던 뭐 자료라고도 하더라고요. 검정색은 전력이 부족한 거고 빨간색은 난방 부족, 칼트는 추위. 이걸 표현한 건데 독일은 가난한 국가가 됐다. 예. 이때가 정말 유럽 문제가 심각했을 때죠, 사실 그때만 해도. 예. 역실적 장세. 하이닉스 재고 보세요. 나이키 재고. 예. 정말 뭐 이 대단한 기업들이 재고로 몸살을 앓았고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뭐 유럽과 러시아 싸우고 프렌드 쇼링 이제 동맹국끼리 우리 공급망 구축하자 이런. 근데 이 두 명의 어떻게 보면은 독재죠, 독재. 예. 이게 불확실성을 좀 증가시킨 거죠. 그리고 탈세계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폴 크루그먼이 서울경제신문에 이제 기고했던 건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이 우리는 세계화가 이 약간의 어떤 이제 그 비용을 줄이고 교역이 평화를 촉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무역부터 하면 그게 평화를 불러와서 모두가 잘 살고 평화로운 정치 체계가 정착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 무역으로 했는데 러시아의 푸틴은 전쟁을 일으키고 시진핑 주석은 더욱더 독재 체제가 공고해졌어요. 예, 세계화가 화합을 만든 게 아니라 괴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가 안보가 이제 경제에도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바이든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해버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화를 했는데 그게 비용을 줄인 건 사실이지만 평화를 불러오진 않았던 거죠. 변화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은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논리가 또 미국 정치에서는 이런 논리가 좀 있겠죠. 예. 그래서 탈세계화가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냉전이죠. 그리고 중국은 마오쩌둥은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지만 중국 경제에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밑에 들어갔죠, 사실. 근데 시진핑은 아니에요. 나는 내 갈 길 간다. 중국식 사회주의 간다. 대만 통일시키겠다. 공동부유. 또 제로 코로나 강화하고 지금은 이제 제로 코로나 포기했지만 그리고 중국이 2035년에 지금보다 GDP 2배, 연평균 5% 성장해야 되거든요. 예, 패권 국가 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미국이 이거 막아버리고 있죠, 지금. 예. 그런 지금 이슈들. 그러니까 마오쩌둥과 다르게 마오쩌둥 미국이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예, 자기네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시진핑은 아닌 거죠. 내가 왕이야. 예, 우리 식대로 간다. 미국과 싸우겠다. 약간 이제 이런 노선이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하고 미국도 그걸 불편해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흔히 뭐 요새 환승 경제라고도 많이 하는데 탈세계와 공급망 재편.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못 가는 게 한국에서 들어가요. 태양광, 반도체, 2차 전지. 어차피 반도체는 없었지만 2차 전지 중국이 못 가잖아요. 한국은 갑니다. 미국에. 태양광. 이런 데선 수혜를 받아요. 예, 그죠? 근데 대신에 이게 중국 시장을 잃을까 봐 그게 걱정인 거고. 예. 그리고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죠. 인도가 요즘에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한국도 중국을 대체하면서 미국의 수출 증가하고 첨단 제조 기술을 갖고 있어요. 대만은 이 중간에서 지정 리스크가 좀 있고 유럽은 러시아 손절, 중국 비중 약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LNG를 미국으로 수입받죠. 그래서 LNG 인프라 관련주가 우리 한국에서 뜨거웠고 또 한국은 또 유럽에 2차전지 반도체도 공급하죠.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또 네옴시티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네옴시티도 너무 환상을 갖는 건 안 돼요. 왜 중국과 싸우지?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반도체가 된다 아니냐 논란은 많은데
제2의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는 중국이 못해요. 미국이 못하게 또 막아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을 형성한 거고, 만약에 중국이 만들면요, 반도체도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태양광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1등이었어요. 실제 10년 전에. 중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예, 다 장악하고. 반도체도 그러지 말란 법 없어요. 근데 반도체는 못해요. 미국이 막으니까. 2차 전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기술력은 비슷하죠. 중국도 많이 만들죠. 배터리를. 근데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 거 못 쓰게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도 밸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무한 경쟁을 한다. 전 세계에서 뭐 미국의 견제도 없고, 예,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냥 피 터지게 막 어느 국가에 싸운다. 그럼 밸류 떨어져요. 경쟁이 치열하면 높은 표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높은 밸류를 받는 건 미국이 중국을 막아준 거죠. 미국 시장에서만큼. 또 유럽도 그럴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투자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걸 꼭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영머니무브 정말 괴롭죠. 예.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많이 빠졌고, 은행 예적금 잔액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 물론 이제 은행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옮겨가죠. 개인 채권 이게 그 예적금 잔액이 1년 만에 170조 늘었고요. 채권 순매수가 16조, 예탁금은 26조가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트리플 약세, 워낙 채권, 코스피 다 빠졌고, 달러 원유가 이겼고, 올해 승자는 여기 네옴시티, IRA,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 인프라법, 굴삭기 뭐 이런 것들이죠. 패자는 보세요. 플랫폼, 게임, 예, 이쪽하고 그 다음에 소비재, 부동산, 예, 의류 제공 이런 기업들이 올해 패자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한참 안 좋았을 때를 제가 좀 올해 대비해서 좀 본 거예요. 그래서 뭐 LG생고는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근데 안 좋았을 때를 대입을 해본 건데 패자와 승자가 명확하죠. 설비 투자,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에서 승자고, 소비재 기업들, 예, 금리 상승에 취약한 기업들은 패자가 됐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올해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비관론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면 불베어 스프레드인데 이 밑에 있다는 건 그 약세장 심리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공포 심리. 예, 그런 시기였고 21년도 초에는 위에 있잖아요. 마이클 벌이 유명하죠. 예, 미국 증시 추락하는 비행기다. 중국 경제 시한폭탄 같다. 정말 위험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지만 아직 최악이 오지도 않았다. 금리가 4에서 6%까지 더 올라가야 된다. 주가 20% 폭락할 것. 뭐 비관론이 우세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22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죠. 이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정말 어렵게. 자 근데 어차피 22년 지나가고 이제 23년을 보자고요. 자 23년은 물가는 낮아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금리는 올라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 횡보하겠죠. 그리고 연말에 한 번 인하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금리는 오르지만 속도는 둔화된다. 환율은 많이 꺾였죠. 어느새 지금 1200원대까지 왔잖아요. 달러 약세는 이미 시작이 됐고, 경기는 안 좋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을 겁니다. 근데 하반기에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주가는 하반기를 반영하면 상반기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경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물가 꺾여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좀 많이 완화될수록 더 좋을 수 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인데 이게 0.2%가 지난 10년간 평균인데, 이대로 가면 내년 3월에 4%대로 떨어지고요. 미국의 금리보다 낮아지고 내년 5월에는 3.4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의 그 목표한 기준금리, 그러니까 물가 목표가 2%대인데 이제 근접을 하죠. 그래서 내년 5월이면 5월에 실제로 3%가 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 상황에서 고용이 악화되면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겠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그림을 제가 잘못 그러니까 제대로 못 그렸지만 요 물이에요. 왼쪽에 물 컵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 올해는요. 이게 22년도입니다. 이게 22년도는 물을 그냥 푹 부어버렸어요. 뭐냐면 연준이 이 목표가 여기에요. 물가라는 목표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저렇게 세게 한 겁니다. 막 그냥 앞뒤 안 보고 다 계속 물을 퍼부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올해는 미세 조정. 야, 이제 물가 좀 잡히는 것 같고 우리 금리 목표 거의 다 왔는데 그러니까 세게 못 부어요. 이제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천천히 이제 미세 조정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이것만으로도 내년 증시는 올해보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속도가 둔화되니까 긴축 속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뭐 꼭 이대로 된다는 건 아닌데 경기 침체 해에 요 빨간색입니다. 실제 4번 있었거든요. 다 증시가 올랐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때랑 다른 점은 이때는 대부분 돈을 풀었죠.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올해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내년에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저렇게 경기 침체 해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통화 정책이 완화 쪽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내년에 그죠? 여전히 고금리 고물가인데 근데 적어도 예, 올해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올해 마이너스 20% 넘게 빠졌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 같고 저희 당사에서 보는 거는 하우스뷰는 저희 당사는 이제 여기 경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저점 부근에 진입하고 있다. 저희 이제 모델로 돌려봤을 때 요 거의 바닥.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식을 던질 때가 아니라 사실은 비중은 늘려나갈 때죠. 그래서 23년에는 좀 금융 장세, 뭐 1분기까지는 역실적 장세입니다. 금융 장세는 돈 풀고요. 실적 장세는 돈 푼 것 때문에 기업 이익 좋아지고, 근데 너무 물가 올라서 돈 푼 거 회수하는 게 역금융 장세. 그리고 그 후로 이제 긴축 때문에 경기 안 좋아져서 망가지는 게 역실적 장세. 지금은 역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금융, 역금융 이 둘이 혼재돼가지고 이게 내년 1분기나 늦으면 2분기까지는 가요. 근데 그 시점에서 완료되고 지금 재고 조정하고 있잖아요, 실제. 예. 경기 침체 요 구간에 지금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요 중간에. 근데 내년 2분기나 늦어도 3분기에는 긴축 종료되고 좀 재고가 좀 감소하는 그러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좀 금융 장세의 모습이 실적 회복은 이제 좀 더 후에 하겠지만 턴어라운드는 어쨌든 이제 그 긴축이 끝나가면서 다음에 그 금융 장세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 구간이 결국 내년에 뭐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엔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장세에서는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야 진짜 리스크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게 경기 침체 그래 반영된 거 인정할게. 근데 만약에 부채 위기 터지면 어떡할 거야. 금융위기 오면. 장담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올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냥 데이터만 보면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미국의 가계부채랑 기업부채 거의 지금 여기 밑에 있습니다. 옛날 2008년 금융위기랑은 달라요. 그리고 이거 이창용 총재님 말씀을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얘기를 했잖아요. 큰 위기 상황이 오는 건 아니다. 관리할 수 있다. 예, PF 부동산 PF 때문에 다 망하지 않는다. 좀 과장됐다. 그리고 지금 맞아요. 여기서 이제 나왔지만 반도체 정말 중요하다. 내년 하반기로 보거든요. 반도체를. 그러면 하반기에 한국 경제도 회복되지 않겠냐. 뭐 약간 낙관론이죠. 그렇지만 한국 경제 수장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삼성에서 나왔던 자료를 굉장히 긴데 제가 다 읽어보고 요약을 한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 신용 리스크가 발생한 배경, 레고랜드나 이 배경은 그 과도한 긴축 때문이다. 그죠? 너무 금리를 세게 올리니까. 근데 지금은 진정됐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어요. 왜냐 그동안 레버리지가 너무 많았어요. 뭐 부동산 대부분 레버리지로 사잖아요. 그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그게 해결된 건가요?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근본적 해결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용 리스크가 막 터져서 나라 경제가 망하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저도 말씀드렸죠. 은행이에요. 은행이 안 망하면 돼요. 예. 은행이 제일 위험합니다. 은행이 망하면 진짜 끝나는 건데 뭐 저축은행, 증권사, 중소건설사 이쪽은 부도가 안 나죠. 근데 날 수도 있잖아요. 나도 나라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행은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을 점검한 거예요. 근데 은행 PF 대출은 전체 대출의 2%밖에 안 되고 기업 대출은 보증 비중이 80%, 자영업 대출이 꽤 많아요. 근데 여기도 보증 설정한 게 97.8%.
담보가 있는 거죠. 가계 대출이 전체 대출의 40%가 넘거든요. 너무 크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주택 대출이고 주택 대출은 아시겠지만 담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정부가 규제해가지고 은행들이요 함부로 막 대출 안 해줘요. 까다로워요. LTV 비율이 38%밖에 안 돼요. LTV가 60%까지 되죠.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6억까지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은행들은 3억 8,700만 원까지만 빌려준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안전판 역할을 한 거죠. 깡통 정세 이것도 우려가 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기서 주택가격 60%가 빠져야 된대요. 그래야 손실이다. 이 은행들이.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은행 위기는 없다.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은행이 망하는 게 진짜 위기인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 공포심을 갖지 마시고 그리고 요게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에 2,850까지 가면 한 배예요. 내년 기준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내후년에 늘 거예요. 24년에. 그래서 2,850이 올해 한 배가 이제 그러니까 올해 한 배가 2,653이거든요. 이제 아마 4분기 지나면 2,653이 한 배고 0.9배가 2,388이에요. 현재 기준. 그러니까 지금 2,280이니까 0.9배가 깨져버렸죠. 예, 그렇게 됐고 내년 말 되면요. PBR 0.8배가 2,280 보이세요 여기? 예. 여기 2,280이 내년 말에는 PBR 0.8배예요. PBR 0.8배는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럼 지금이 2,280이죠. 내년 이맘때가 2,280이면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한 저평가 상황 맞고요. 그리고 한 배가 2,850이다. 예,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예, 버텨야 되는 구간은 맞고 용기를 좀 낼 구간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PBR 이런 데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구간 지금 여기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정부 정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게 정부 정책인데 자 보시면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제 만약에 저런 용기를 낸다면 우리가 어딜 봐야 되나 결국 정부 정책이다. 반도체 지원 법인세 인하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가학보 미국이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유럽은 리파워 이후 러시아 에너지 안 쓴다. 미국에서 LNG 받겠다. 중동에서 받겠다. 반도체 지원법도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짓게 하겠다. 스페인 그 총리가 왔잖아요. 삼성에 공장 지어달라고. 원자재법 중국 원자재 좀 줄이겠다.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의 그 인프라법입니다. 예, 인도도 제조업 베이스로 성장시키겠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626조 원이 해주고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가 있죠. 그 다음에 중국도 자체적으로 해요. 제로 코로나 이제 폐지 들어갔고 부동산 부양할 거고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동수서산 데이터 센터 동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 서쪽으로 옮기는 거죠. 약간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사실상 같이 운영하는 건데 어쨌든 동수서산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것도 중국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게 다 이 모든 게 뭐죠? 다 투자죠. 기업 투자. 공장 짓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에셋의 서병수 연구원님이 쓴 자료도 있지만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 미국이 공장 지어라. 보조금 주겠다. 이렇게 돼서 제조업 육성한다는 건데 이래서 미국은 GDP를 15% 이상 늘리고요.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옛날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첨단 디지털도 하겠다. 예, 그래서 자동화 친환경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동화 산업이면 스마트 팩토리, 로봇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쪽도 내년까지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이 이제 들어옵니다.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서 보시면 내수 회복이 최우선이다. 2021년에는 안정이 중요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경제가 더 중요하다. 제로 코로나 언급이 없었어요. 방역 위기가 없어요. 플랫폼 규제 완화하겠다. 부동산 기업 위기 해소를 하겠다. 뭐죠? 돈 풀어서 경제 살리겠다는 거예요. 5% 성장, 위드 코로나, 소비 회복, 부동산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중국 정부가 이제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이거 메리츠에서 나왔던 자료지만 2분기에 6.7% 성장. 아직까지 소비가 회복 안 된 거. 이 회색 대비해서 파란색이 현재 소비거든요. 가전, 자동차, 의류, 가구 이쪽은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나온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정책금융 확대해서 지금 여전히 위기예요. 채권도 그 부동산 PF가 완전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을 최대한 지금 확보해놨고 그다음 외환시장도 이제 면밀히 관찰해서 통화 수합도 연장시키고 요즘에 좀 외환시장 안정화됐지만 그리고 반도체 초격차 글로벌 강소기업 만들겠다. 소부장한테 되게 좋은 뉴스들이에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이죠. 그리고 신성장 4.0 전략이라고 이걸 들고 나왔는데 신기술 미래 분야 개척하겠다. 자율주행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일상에서 디지털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게 이러려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6G 뭐 이런 걸 구축하겠다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시장. 신시장을 만들겠다. 경쟁을 넘어서 초격차. 그러니까 한국 제품 안 쓰면 안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술력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신규 입지 확보. 반도체 공장 지으라는 거죠. 최첨단.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 확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핵심 광물, 리튬, 니켈 이런 거 확보할 때 세제 재정 지원 강화해 주겠다. 예, 그리고 미국은 경제안보 공급망 산업대화 본격화할 것 같고 중국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중국과도 뭐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요새 인도하고 이쪽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가 워낙 중요하니까 거기도 예, 계속해서 협력을 하겠다. 인프라 투자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다 뭐죠? 수출이나 제조업을 통해서 미국도 지금 똑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정책을 보면 소비보다는 제조업, 투자, 공장 건설 이런 거 통해서 인센티브 주고 경제 좀 살리겠다. 이게 기본 좀 그 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큰 축을 잡고 가야죠. 그래서 리쇼어링 미국에 한국, 뭐 미국, 유럽, 인도, 예, 중국을 지워야 되거든요. 공급망에서. 그래서 이런 섹터들 이 중에 많이 오른 섹터도 있고 덜 오른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인프라는 못 올랐잖아요. 반도체는 올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요게 큰 축입니다. 근데 요 위에 있는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또 기업은 많잖아요. 잘 선택은 하시되 싸진다. 분명히 내년에 싸지는 기회가 또 와요. 이런 섹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야 이거 이제 올랐으니까 끝났나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종목 풀을 만드신 다음에 급락해서 밸류 우리 PBR 배웠잖아요. PBR 밴드 보고 아니면 PER이든 야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예, 이런 공급망 수혜주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근데 너무 비쌀 때는 하지 않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걸 당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축이 이제 중국의 리바운드. 중국 소비가 살 거예요.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번 한 번 하고 말 거야 하면은 그냥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 회복입니다. 그래서 포트를 짠다면 그냥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면 포트를 어떻게 짤까? 리쇼어링이 더 크잖아요, 사실은. 이거 더 구조적이니까. 여기 50으로 채워놓고 새로 짠다면 중국 회복이 한 30%, 저평가 그리고 완전 역발상. 진짜 최악인데 내년엔 좀 좋아질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반도체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많이 짓거든요.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렇게 대규모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세액공제, 반도체 과학법도 지원책이죠. 공장 지으면 또 반도체 기금 조성했고 중국은 190조 원 투자해요. 중국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중국이 어쨌든 반도체 못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반도체를 최첨단으로 만드는 기술력을 한국만큼 확보한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확 줄어들 거예요. 중국이 이제 자기네가 자급자족하니까 큰일 나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그치만 중국은 포기 안 합니다. 근데
아직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미국이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투자는 이어진다. 그리고 칩 오라 그래서 반도체 저자 전쟁 쓰신 분인 것 같아요. 칩을. 근데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는 중국을 향한 미국의 목조르기다. 이게 쉽게 안 끝난다. 요거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이런 시각도 있어요. 미국이 그 미국 땅에다가 야 삼성, TSMC, 인텔 다 지어. 반도체 공장 지어. 마이크론도 짓고. 그래서 공급망을 자기네가 다 가져오고 있다. 아니 제조까지 싹 다 해버리겠다. 이런 것들은 한국과 대만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만에 좀 부담 아니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은 쉽지 않다. 예, 그래서 반도체 전쟁인데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높게 가져가기 쉽지 않아요. 한국과 대만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안 빠진다는 그런 내용이고 아무튼 칩4의 목적은 강력한 동맹 형태보다는 뭐 정보 공유하는 포럼 형식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이런 판이 깔린 가운데 중국을 배제하는 게 좀 가장 큰 명제다. 그래서 우리 이거 배웠죠. 함께 배우기. 그래서 반도체 쪽은 꼭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콘텐츠 매주 토요일 날 콘텐츠에서 함께 배우기에 반도체 시리즈별로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번에 이제 소켓 올라갔을 거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인프라죠. 왜 인프라냐면 공장부터 지어야 되니까. 실제 평택 P4 공장이 이번에 거의 마감 공사 들어간대. 장비가 이제 납품이 되겠죠. 아무튼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인프라 공정에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업 보고서 보고 돈 잘 버는지, 전환사채 있는지, 뭐 배당은 주는지, 최대 주주 누군지, 그리고 순현금인지, 부채가 많은지, 1년에 이자 비용, 예. 최소한 요 정도는 검증을 해야죠. 예, 그죠? 예. 이렇게 하시고 첨단 패키징 기술 기억나시죠? 기판 우리 공부했죠. 이게 기판이고 여기다가 칩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선으로 했던 거예요. 옆으로 아니면 동그란 공. 근데 첨단 패키징은요 그게 아니라 밑에 구멍을 뚫어요. 여기를 여기 구멍 비아울이랑 이거 뚫어가지고 이걸 연결을 합니다. 이거 이런 장비 만드는 회사들 아시죠? 칩을 적층하고 그리고 또 칩을요 이렇게 연결을 해요. 서로 다른 칩을. 하나는 쌓죠. 이 쌓는 거를 3D 패키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한 번에 공부하시면 돼요. 3D 패키징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위로 쌓는다. 그리고 저 방식을 TSV, 관통형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HBM, 예, 정말 초고속, 고속 저전력, 초고사양 반도체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메모리하고 CPU 이거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칩이죠. 얘를 연결하는 거를 이 패키징을 해가지고 그럼 성능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걸 하는 거를 칩넷이라고 합니다. 칩넷 기술. 예. 근데 이거는 2.5D라 그래요. 하이브리드. 근데 이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도 하는 거죠. 3D 2.5D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거 최첨단 패키징 기술인데 요거를 전 세계가 다 여기 집중합니다. 이번에 미국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축이 뭐죠? 중국의 소비 회복. 예. 근데 중국 소비 회복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화장품, 뭐 의류,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뭐 면세점, 여행 이런 쪽인데, 근데 저는 물론 그 기업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미 한번 다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다들 올라서. 근데 지금 고민을 해본 결과 가전, 자동차, 의류, 가구가 지금 소비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가 회복돼서 소비 쿠폰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 주면 뭐 다른 또 지원책이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가 부동산 부양도 할 거예요. 부동산이 살아나면 소비가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중국 경제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미가 되면 내구재 소비가 이제 증가합니다. 돈의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비싼 제품을 사요. 오래 쓰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거기 수혜를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간재를 납품하니까 예를 들면 IT 부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 반도체 이게 수혜가 될 것 같고 석유화학도 수혜를 받겠죠.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가전제품, 가구, 뭐 화장품, 의류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재, 타이어 코드, 첨가제 타이어, 스판덱스 이런 쪽이 의류 쪽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석유화학 하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를 먼저 떠오르시지만 물론 뭐 거기도 괜찮겠죠. 중국 살아나면.
근데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디어상 한 단계 더 나가서 거기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 만드는 첨가제 기업이나 스판덱스 이런 기업들이 의류 쪽에 들어가니까 낫지 않나. 그리고 이 부동산이 좋아지면 철강도 좋아집니다. 중국. 그리고 구리는 우리 공부했죠. 6,500달러에서 8,500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8,500달러 근접이 하니까 지금 투자는 조금 그렇고 한번 확 빠질 때 뭐 언젠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리도 관심은 갖되 큰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 의류는 확실히 브랜드 의류가 좋습니다. OEM보다는 브랜드 의류가 확실히 더 우위에 있을 것 같고요.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도 싸고요. FNF는 이제 중국에 성공했지만 이제 중국에 막 들어가는 비슷한 이제 또 의류 회사들이 있죠. 제가 기업명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의류사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반대로 진짜 아무도 관심 없는 최악의 업종이 뭘까? 이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한번 고민해 본 건데 진짜 아무도 관심 없는 최악의 업종 OLED 아무도 관심 없어. 스마트폰 안 팔리죠. TV는 망해가죠. LED 디스플레이는 너무 안 좋다 그러죠. 막. 근데 여기서 기회를 찾아보자는 거죠.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럼 내년에 안 좋을까요? 내년에 AR, VR 기기 나오죠. 적어도 올해보단 나아요. 중국 소비 늘어납니다. 올해보단 나아요. 예, 올해 안 좋아서 빠졌는데 더 나쁠 게 있냐 이거죠. 아이패드에 이제 내후년에 들어가요. 내후년 24년. 그러면 23년부터 주문 받거나 생산해야 됩니다. 실제 몇몇 기업들이 저거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용처가 늘어나고 면적이 증가하겠죠. 스마트폰보다 크니까.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OLED 소재가 아닐까. 예, 소재가 왜냐면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죠? 핵심 소재는 또 아무나 못 만드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고민해보는 거예요. 최악의 업종에서 뭐가 좋을까? 건설도 지금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다 안 좋대요. PF도 안 되고 뭐 지금 구조조정 할 것 같고 분양도 안 되고 그죠? 예, 이런 상황인데 누구한테는 기회가 돼요.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몇몇 기업들이 부동산 경기 정말 안 좋을 때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요. 알짜 토지를 다 매입을 해놔요. 싸게. 왜냐하면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못 사요. 비싸서. 네, 그래서 거기다가 나중에 좀 경기 풀리면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재평가 받는 거죠. 그리고 건설주는 기본적으로 쌉니다. 싸긴 싼데 아무튼 아무거나 건설주도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OLED나 건설은 그냥 업황 좋으니까 사자 이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그중에 경쟁력 있고 아까 건설도 PF 없는 거 이런 기업들 현금 많고 이런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제가 저 아이디어예요. 그냥 몇 가지 아이디어만 좀 저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게 맞다 안 맞다 모릅니다.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큰 아까 그 리쇼링 같은 줄기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뭘까 내년에 어떤 줄기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세요. 저 고민에 그러니까 저게 동의하시면 거기서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당연한 거죠. 비쌀 때 사면 후회합니다. LG엔솔 좋죠. 근데 비쌌어요. 한때. PER이 120, 200까지. CS윈드 세계 1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싸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포스코 케미칼 많이 올랐지만 비싸졌고 카카오뱅크도 비싸잖아요. 코스피 PER은 10배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싸질 때 그럴 때 사야지 너무 늦게 사면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금호석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밴드만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PBR 밴드 보는 거 알죠? 금호석유 맨 밑에 하이닉스 아예 뚫고 내려갔고 포스코홀딩스도 여전히 요새 올랐지만 바닥이고 한양ENG 밑에 가 있죠. 영원무역홀딩스 그냥 아예 처참합니다. 영원무역 돈도 잘 버는데 PBR 밸류가 저 바닥에 가 있고 DLENC도 뚫고 내려가 버렸고 LG전자 바닥 현대차도 저 바닥에 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요 밸류가 저 바닥에 다 이제 처박혀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이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는 해보시고 근데 이렇게 PBR 밴드로만 봐도요 우량한 기업들이 이렇게 그냥 할인을 심하게 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죠. 그걸 좀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 좋아도 비싼 거 사면 안 됩니다. 꼭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반도체 아까 인프라만 말씀드린 게 거긴 싸거든요. 밸류가.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 소비주도 똑같아요. 비싸면 사면 안 됩니다. 요새 너무 오르는 것들. 예. 그건 꼭 좀 당부드리고 싶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틀릴 수 있지만 정답 한번 함께 찾았으면 좋겠고, 올해도 저희 채널과 함께 같이 공부하시고 고민하고 위로하고 같이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그래도 이렇게 모자란 채널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고, 예, 염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내년에도 함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답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함께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 채널의 모토처럼 진짜 같이 공부해서 틀릴 때 같이 틀리고 왜 틀렸는지 분석도 하고, 예, 또 잘 됐으면 왜 잘 됐는지 하고, 그게 결국엔 나중에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맞추는 채널이 아니라 같이 공부해서 같이 찾는, 그래서 틀리면 틀렸고 맞으면 맞은 거 분석하고 다음을 대비하고 이런 거. 그리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경고를 드릴 테니까요. 23년도 함께 또 잘 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내년에 2023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한 해 감사드리고요. 저는 새해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